자, 문제 2번 보자.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개별 부서가 요구한 예산을 중앙예산기관에서 많이 삭감한다. 2번에 위원회가 예산 심의의 중심 역할을 한다. 3번에 국회 예산결정 지원으로 인해 매년 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4번에 예산의 형식이 법률이 아니다. 자, 뭐 답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몇 번? 3번이죠. 준 예산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페이지 잘못된 거고. 자, 하여간 이제 아까 여기 보자. 청액 배분 자율예산 편성제.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고 예산했어요. 여기에 근거 예산 자체의 총액을 나눠준다 그랬잖아. 어? 이 프로그램을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정책.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 근거하여 각 부처에서 만약에 여기서 뭐 20조 줬다. 그럼 20조 갖고 단위 사업 자체하고 목을 각 부처에서 알아서 편성하는 게야. 이걸 누가 돌리냐? 중앙예산계를 다시 올려. 그럼 중앙예산기관 자체가 올린 금액을 갖고 여러분들 또 여기서 또 사정을 한다고. 근데 사정할 때 경우에 따라서 삭감도 한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1번 표현은 맞다고 봐야 합니다. 맞다고 봐야 되겠고. 이번에 한국은 예산심의는, 자, 물어보자. 예산심의의 절차를 얘기할 때는 제일 먼저 뭘로 해요? 자, 요게 절차 아니야. 국정감사,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 언제까지? 30일 전까지. 이건 다 아실 거 아니야. 그럼 요 지금 얘기한 요 단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예결위의 종합심사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들 그 과거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본회의 중심으로서 예산을 여러분들 예산 자체를 심의 의결을 했어요. 근데 영국도 71년도부터 런던이라고 하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산이 돼. 그래서 영국도 이제 위원회 중심제로서 예산 편성 형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국가를 막느라고 위원회 중심제인데 한국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바로 뭐다? 예결이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제가 확장지향이라고 예산했어요. 확장지향은 더 주려고 한다고. 왜 그러냐? 상임위원회별로 뭐가 구성되어 있다? 철의 삼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기업을 위하여 이렇게 할 목적으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성격.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선심성위원회라고도 한다 이랬겠지. 요 확장지향을 다른 말로 사업장 그러는 게 무슨 장? 사업장. 그리고 예결의 종합심사에서는 이건 이제 뭐 50인이 여러분들 위원으로 참여했죠. 이들의 임기는 몇 년? 1년입니다. 자, 몇 명? 50인 임기 1년. 이들 자체가 여러분들 하시면 이것은 재정지향이야. 재정지향을 뭐라 그래? 삭감지향이라는 것도 삭감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예산 심의의 목적은 더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삭감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 절차에서 국정감사다음에 시정연설이야. 국시라 그랬죠. 안동국시 기억나나? 안동국시 가서 국수 먹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거기 가면 여러분들 그 안동국시 가면은 고기국수가 나와. 근데 그 뭐냐 제주도 가면 고기국수 있지. 그거랑 좀 약간 좀 유사해 맛이. 먹을만해 맛있어. 현지 침 삼키면 맛있는 게요. 자, 먹을만합니다. 한번 가서 먹어보세요. 체인점인데 약간 비싸. 국수치고는 좀 약간 비싸. 국수 한 그릇에 여러분들 한 7,000원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국수 가서 먹으면은 여러분들 한 올레국수라고 유명하잖아. 그래서 제주 가면 다 올레국수 먹지 않냐? 삼성열 쪽 말고 올레국수라고 시내에 있는 데가 있어. 줄 서서 먹어.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 30대 애들이 줄 서 있는데 항상 거기 가서 그거 먹는데 그 집 국수가 맛있어. 그래서 육수를 빼는 게 순수한 천연 조미료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미료 많이 쓰면 입맛이 깔끔한데 그게 없고 좀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 집 먹을 만해요. 그거밖에 안 팔어. 딱 그거 하나. 그 집 선전해 주네. 근데 저희들은 어디 가서 먹든지 간에 하여간에 고기국수는 대부분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 그리고 니들 꼭 그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순대 돼지가 많이 잡혀 안 잡혀? 흑돼지 유명하잖아. 근데 그 시장 순댓국이라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사골을 푹 끓여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진한 육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는데, 야, 나 그렇게 육수 진한 거 처음 먹어봤어요. 우연치 않게 집사람이 동문산 가서 장보다래 가지고 난 가서 장 보는 게 싫어가지고 차 내겠다고 우선 너무 지루하잖아. 그래서 배는 고프고 그래서 집사람 몰래 내려와서 시장통 들어가니까 순댓국집이 하나 보이는데 다 쓰러져 가는 집 같은데 느낌이 좋아. 들어갔거든요. 진짜 역시나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순댓국집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위치는 아는데. 자, 그 뭐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 보고 어디 별들 다 갔다 오라 그러네. 시험 끝나고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자, 거기 문제. 그리고 3번에 한국은 예산 형식이 법률 형식이 아니죠. 이걸 예산 의결지라 그러고 예산을 법률로 파악하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에요. 미국, 영국. 그걸 예산 법률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3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과 강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다. 맞습니다. 동의 없이 마음대로 증가할 수는 없어요. 동의가 전제가 돼야 돼. 이번에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제출 예산 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구해야 한다.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맞는 표현이고. 3번에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준 예산 자체를 얘기했더니 용도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아까 세 가지 형태 기억나죠,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네, 해설에.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온 게 헌법이라 법률에 제시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칠 의미 경비, 그 다음에 계속비. 아까 세 가지 형태의 계산이 있어요. 했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저번에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 결산 보고서를 정기회 개의 전까지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그 표현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 3번을 제가 나머지 1번, 2번, 4번 지문도 좀 읽어보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일단 쉬는 시간 때 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거기 여러분들 정기의 개가 언제냐면은 9월 1일이야. 그러니까 9월 1일 전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 해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4번 나온 거 봐. 국회 결산 보고서는 정기의 계획 전까지죠. 정기의 여러분들 계획이 아니라 정기의 계획입니다. 계획입니다. 정기의 계획가 언제라 그랬어요? 9월 1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9월 1일 전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렇게 바꿔놓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정부의 결산안 자체는 언제까지 제출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이것을 9월 1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산안에 대해서. 알았냐? 자, 문제 4번 나온 거 보자. 이것도 국가직 구급. 그러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국가직 문제는 예산 유형에 관한 내용들이 출제해서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한번 나온 거 보자.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번에 남북관계 변화, 중대한 변화, 그래서 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중대한 변화. 4번에 경제협력 회의 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할 경우. 이 4번 예비로 충당하는데 추경예산 편성 사유가 아닙니다. 예비는 예비비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답은 4번이고 1번, 2번, 3번 아까 편성 사유 세 가지 형태 정도는 꼭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고. 자, 문제 5번을 보세요.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 기금은 특정한 수익과 특정한 지출이 연계가 가능하다. 자, 맞죠, 여러분들? 거기 하단에 박스 봐봐, 설명. 설치 사유에 기금 나온 거 봐. 특정한 목적.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들 특정한 자금, 이 자금 펀드가 바로 기금이죠, 여러분들. 그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사회복지기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아까 얘기한 식으로 뭐의 원칙이 예의라 그랬어요? 통일성 원칙이 예의라 그랬죠. 왜? 특정한 세비, 특정한 세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이게 통일성인데 이건 연결시킨 거 아니야. 여러분 옆에 특별하게 설치 사유 세 가지 나온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기금의 설치 요건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야. 그게 여러분 세 가지. 특정사업 운영, 특정자금 보유 운영, 세부, 특정한 세부, 특정의 세출의 충당세.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특정한 세입으로 추천한 세초의 충당 시간을 왔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원칙에 통일성 원칙에 예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회계는 국가의 일반적 재정 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가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됐습니까? 박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성격을 얘기할 때는 일반회계는 여러분들 소비성에 쓰고 끝나는 게야. 특별회계도 보통 소비성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주로 소비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적립성이나 회전, 적립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해서 돈을 준다든가, 회전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얘기해. 돈이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그런 걸 회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성 기금이라는 게 회전성 기금. 그러니까 적립성도 있고 회전성도 있고 그런 성격이 강한 게 바로 기금입니다. 재원 조달을 얘기할 때는 조세 수익과 무상급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와 기금에서 지금 얘기한 특별회계로 금액이 이렇게 전입이 됩니다. 전출 전입이 이루어져. 그 다음에 이제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융자사업 등 유상급부에 제공되는 게 기금이에요. 유상급부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뭘 얘기해?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갚아라 그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기금 자체를 여러분들 운영해서 돈을 빌려줘. 나중에 돈 받기도 하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해야 안 해? 수익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수익이 발생해서 여러분들 뭐로 투자가 이루어져? 뭐로? 국민연금으로 나가란 거죠. 수익이 발생해서 국민연금으로 나가고 국민한테 이게 회전성이에요, 이런 것들이. 알았습니까? 그걸 회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확정 절차가 나왔는데, 확정 절차는 둘 다 국회 심의계를 받아야 합니다. 놓쳐먹고. 집행 절차를 얘기할 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기금을 얘기할 때는 한 목적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는 게 기금이에요. 기금은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예산이 아니에요. 버제트가 아니라 펀드야, 펀드.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기금을 예산으로 볼 수 없다 해서 기금 자체를 예산에 여기서 빼야 한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금은 펀드지 버제트가 아니거든. 세입세출 예산의 자금이라 그래. 세입세출 예산의 자금. 그럼 예산이야, 예산이 아니야? 예산이 아니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예산에 집어넣고 기금을 얘기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보는 학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학자가 약간 틀린데 어쨌든 간에 한 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수익과 지출의 연계, 통일성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쪽은 연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획 변경. 일반회계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회계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별표 기금은 금융성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30% 이상. 그리고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상 변경 시 국회의 의결을 받고 사전 심의를 받고 허락받고 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20% 미만, 30% 미만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한 프로테지도 꼭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결산은 셋 다다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산 심의는 셋 다 국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나왔는데, 자, 1번, 2번, 3번 봐봐. 특별회계 예산은 한 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뭐가 더 자율성과 탄력성이 뛰어나? 특별회계야, 기금이야? 기금이죠. 기금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펀드야.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엄격한 법적인 제약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자. 자, 기금은 완전성 원칙에 예외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에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완전성 원칙이 예외가 돼. 별도로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또 뭐예요? 통일성 원칙이 예외고 단일성 원칙이 예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특별회계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완전성 원칙이 예외 아닙니다. 특별은 다 기록해야 돼. 단 통일성과 단일성 원칙이 예외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탄력성이 뛰어난 것은 뭐가 더 뛰어난 게요? 기금이. 그렇게 좀 숙지해서 가져간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5번에 4번에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은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 박스 나온 거 있죠? 박스 다시 한번 정해두시고, 거기다 여러분 도장 표시는 고쳐놓아.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의 근거에 설치라고 적어라. 법률.
시행령 그런 게 아니라 뭐에 근거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다는 것은 국회의 뭐가 있어야 돼? 엄격한 동의가 전제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좀 하나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그것도 출제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금 설치 법정주의라고 얘기하죠.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뭐도? 특별회계도.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이제 장 바꿔서 이 장의 예산 과정 파트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과정도 뭐 전반적으로 한 문제 정도로 반영이 되겠죠. 예산 집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예산 과정이 뭐자? 예산 편성 심의 집행 회계 검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예산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일단 예산 편성 나온 거 보자.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정책이나 사업을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이 예산 편성이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싸움질이 안 해. 싸움질하고 조정 타입을 거치죠. 그래서 정치와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정석 성격이란 말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행정부 편성 제출 예산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절차 해가지고 거기 135, 120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하향식이란 말 적어놨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교재 보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꼭 가져가야 돼. 570 여러분들 5페이지. 자, 575페이지 보시면 예산 편성 절차가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575페이지. 그 힘들어도 날짜를 이제는 가져가야 돼. 내일 뭐 4월달 국가직 시험이 있다 보니까 날짜를 가져가야 돼. 여기 1번에 전년도 1월 말까지 중앙관세장은 기재부 장관한테 소위 중기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는 5년짜리의 주요 부처의 사업계획을 작성한다고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아까 135 얘기했어요. 여기 보자. 135으로 뭐가 떠올라? 홀수 135. 그래서 나온 게 3월 말 이렇게 오더라고. 그럼 기재부 장관이 뭐 예산 편성 지침 이렇게 편성해라. 그걸 여러분들 시달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예산 편성 지침서에 꼭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네 번째 줄 끝에 반가로 4번에 예산 규모 및 각 부처별 지출 한도액이라는 게 나왔나? 지출 한도액 총액을 배분해 주는 거야. 이게 총액 배분이야. 그러니까 총액 배분이 나오잖아. 항공제가 2003년도부터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가 도입됐다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래서 한도액을 얼마까지 해라는 것을 예산 편성 지침서에 시다로 되어 있다고. 그럼 거기에 근거해요. 세 번째, 각 중앙관세장은 5월 말까지 예산을 자율 예산 편성한다란다. 그래서 예산구설 작성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135가 나온 거예요. 135. 그리고 아까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를 얘기할 때는 하향이라 그랬어요, 상향이라 그랬어요. 총액을 위해서 배분해줬잖아. 하향이야, 하향. 한국은 하향식 예산 편성이야. 자, 제가 예산 편성은 하향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산 심의는 하향식 심의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죠? 예산 심의할 때 여러분들 총액만을 갖고 국회에 제출하면 총액만을 그렇게 심의하는 게 아니야. 국회는 하나하나 구색의 내용들 다 심의한다고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거 여러분들 이거. 예산 심의는 하향식 예산 심의 그럼 틀려? 하향식 예산 심의 방식은 현재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서만 하향식이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재부 장관 자체는 여러분들 아까 각 부처가 올린 그걸 사정을 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여러분들 예산 편성안이 작성되고 그걸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올리면 그들의 자문과 국민의심이 대통령 승인에 의하여 예산 편성안이 확정돼서 언제까지? 120일 전까지. 거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은 가려놓고 5년 가르닫고 5년짜리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놓고 연동계획이라고 적어놔. 연동계획. 5년이고 연동계획. 연동계획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연동계획인데 여기 적어놔. 1 플러스 1 플러스 3이라고 적어놔. 1 플러스 1 플러스 3.
1년 동안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1년 동안의 추이가 이렇게 갈 것이고 이것에 근거 앞으로 3년은 이렇게 등장할 거야. 이런 식으로 1, 2, 3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고.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연동계획으로 적어놔. 뭐다? 연동계획. 1년 동안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3년, 4년을 전망하고 다시 1년 집행, 3년, 4년 전망 이렇게 하는 걸 연동계획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현재 한국은 이 재정 국가적 운영 계획 자체를 연동 계획으로 예산 자체를 계획을 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요 편성 절차 좀 숙지해서 가져가시고 다시 원위치. 그 서버 교재에 그래서 하향식이란 말하고 135, 120이란 말 이해했습니까? 이건 날짜 좀 가져가야 돼요. 선생님 이제 날짜 나와요. 우선 9급에 그런 날짜까지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좀 외워둬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예산 편성의 형식 나온 거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다음 중 예산 편성의 형식이 아닌 것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총세 개명국 적어놓으죠 총세 개명국. 총세 개명국. 예산 총칙, 세입 제출 예산, 계속비, 명시일비, 고체비 다음에 총세 개명국. 근데 내가 이걸 이제 총세 개명국은 순서대로 외워야 돼. 예산 총칙 그다음에 세입 제출 예산, 총세 개, 계속비, 명시일비, 고체비 이 순서대로 가. 우리 교재에는 그 순서가 좀 바뀌었지. 예, 이 순서가 지금 맞는 게 아니야. 총세 개명국 해가지고 계속비가 명시일비 앞에 나와야 돼. 예산 편성에서 올릴 때는 그 절차, 순서에 따라서 올려야 된다고. 자, 제가 총세 개명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심의 나온 거 보자. 자, 예산 심의는 국민의 대표하는 의회가 행정에 대한 재정감독권, 행정감독권 행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 결성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 확정하는 것을 예산 심의라고 언급을 하죠. 예산 심의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지정을 통제할 목적으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거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그다음 예산 심의 변수에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5가지가 쭉 나오죠. 정치 체제의 특징과 정당의 기율,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제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원의 가치관과 지정 능력, 그다음 이번에 이익집단 관계행정기관 여론의 영향. 지역구를 대표하는 이유는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도 여러분들 심도 있게 좀 확장성을 띠게끔 여러분들 심의하려고 하겠죠. 그다음에 미음본 나왔고, 저 오른쪽에 각국의 예산심의 제도의 배경은 왔는데 뭐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엄격한 거 대통령. 한국은 예산 법률주의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단원제와 양원제, 신속한 심의, 신중한 심의 이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한국은 단원제야 양원제야? 한국은 단원제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위원회 중심제. 옆에 본회의 중심제 영국도 1971년도에 폐지가 됐다고 계산했어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국 위원회 중심제 아니니까 지워버려. 본회의 중심제 지워버리질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예산안 추정해가지고 한국하고 미국 나왔는데 한국하고 미국 묶어두고 일본, 영국을 아니구나. 한국하고 영국을 묶고 미국하고 영국 묶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영국은 소극적 성권이요. 원칙적으로 폐지 사건권만 인정이 돼요. 원칙. 물론 여러분들 행정부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도 가능하지만 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미국과 일본은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의회에서. 특히 미국은 증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은 새로운 비목은 새로운 사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서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적극적 성과를 얘기할 때는 미국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잠정 예산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 절차 아까 여러분들 5단계 중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나왔으니까 내용 좀 가져가시고, 가장 핵심은 예결위 종합심사라고 얘기했어요. 했고, 본회 의결은 언제까지 의결해야 돼? 언제까지? 30일 전. 그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예산 집행 나온 거 보자. 집행에선 여러분들 거기 그 2번의 목적에 입법부의 의도에 의한 재정적 한계, 이걸 재정 통제라 그러죠. 또는 신축성 2가지가 있고, 시험 문제는 재정 통제 방안이 무엇이냐, 신축성 확보 방안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게 또 한 문제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단에 이제 재정 통제 방안 나온 거 보자. 배정과 재배정.
설명 생략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배정과 재배정 해가지고 그 배정에 기재부 장관은 중앙관청에 일정 기간 나온 거 있죠. 그다음 일정 기간 가리고 분기별 적어주세요. 분기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집행하는 모든 금액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배정해줘. 1, 4분기 얼마시고 2, 4분기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분기 때마다 배정해 준다고. 분기별 배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분기별 배정. 재배정도 그렇고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지출 원인 행위. 지출 원인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누가 중앙관세장이 하죠. 형식은 왜? 그 사람 이름을 하기 때문에. 실질은 중앙관세장이 임명한 재무관이라고 해서 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은 중앙관세 임명한 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관. 그 재무관 자체는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정부기관이라든가 이제 지방의회를 가서 이제 연구 영역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가서 해봐서 선생님이 좀 이건 좀 잘하는데, 근데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약간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틀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인천시 지방의 의회, 그럼 여러분들, 지방의 의장 자체가 지금 얘기한 형식상의 지출 원인 행위의 책임자야. 그럼 지방의회의 공무원 가운데 보통 6급 정도 되는 애를 재무관으로 임명해. 그럼 선생님이 그러면 지방의 의장하고, 그러니까 인천시 지방의 의장하고 선생님이 직접 만나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하고 선생님이 계약을 해. 재무관하고 계약을 한다고. 연구 영역에서 뭐 1년 정도 해가지고 국회 운영 방식이라든가 특정 지역의 주차장 설립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영역을 연구를 해. 그래서 뭐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는데 이제 기간이 길수록 그 비용이 좀 커져요, 여러분들. 커지는데 그럼 이제 재무관하고 계약 끝나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끝난 다음에 연구 영역하면 돈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되겠지. 그럼 돈을 받을 때는 누구한테 받냐면 재무관한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회계 분곡이라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의장이 그 회계 담당하는 팀 자체에 누구를 지출관으로 임명해. 그럼 걔가 내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줘. 그럼 봐봐, 여러분들. 거기 봐봐. 지출관 자체, 그 두 번째 줄. 지출 원인 행위란 국가의 준원적 계약 및 기타 일련의 행성의 세계하는 중앙관세장이나 실제는 재무관. 됐습니까? 알로 재무관이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관을 임명하는데 재무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임명하는 게 중앙관세장이 임명하는 게 재무관이 행한 계약 행위에 대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밑줄 동그라미 계좌이체. 이 계좌이체하는 것을 지출 행위라 그래. 선생님 통장에다 입금한다 그랬잖아. 알았습니까? 선생님 연구소 통장에다가 입금시킨다. 이게 지금 얘기한 계좌이체. 계좌이체를 지출행위라고 얘기합니다. 뭐란다? 지출행위. 정원과 보수 통제, 국고채 부담행위도 국회에 허락받고 해야 한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축성 확보방안들 쭉 나왔는데 이거 신축성 확보방안은 무조건 한 문제 개념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용과 전익이 뭐냐, 이체가 뭐냐, 이월이 뭐냐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 그 개념 묻는 게 한 문제인데 자, 여러분 교재를 잠깐 보세요. 본문 교재 보시면은 586페이지. 거기 놈들 이용과 조정은 아까 그 이체 나온 거 있죠. 이체 개념을 좀 가져가십시오. 이체 개념. 날개와 날개. 날개 국가지정법 제47조 쭉 내려 동그라미 2항 봐봐. 기재부 장관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인하여 중앙관세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는 중앙관세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 이렇게 나왔나? 나오죠? 이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 기구 개편 시 예산 집행의 책임 소재가 변경되는 것을 이체라고 한다, 안 한다? 이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 좀 가져가시고. 다시 옆에 2월에서 명시 사고이율이 나왔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사고이율 나온 거 봐.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으면 돈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돈이 나가야 되겠지. 근데 그 다음 나온 거 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 이건 이제 사고이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부대 경비를 얘기했던 여러분, 선생님이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을 갈 때 여러분들 차비도 써야 되겠고 밥도 사 먹어야 되겠고 커피도 한잔 먹어 안 먹어. 계약할 때 수반들은 부대 경비야. 이 부대 경비 자체를 얘기할 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야. 그래서 이런 부대 경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식으로 돈 집행돼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이럴 경우에 사고 이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고 이홀의 대상 거기 두 가지는 꼭 정리해서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됐어요? 거기 여러분들 사고 이홀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끝에 자 1번 나온 거 봐. 사고 이홀의 요건은 1번 나온 거 봐. 지출 원인 행위를 맞췄을 거야. 두 번째, 지출을 끝내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 이게 요건이야. 그리고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 보세요. 늘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약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차비 얼마 뭐 얼마 그런 거 여러분들 무슨 뭐 지출 원인 행위 그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그건 없잖아. 그건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근데 그런 경비도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담당자한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못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사고 이홀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사고 이홀 사유 두 가지는 꼭 가져가야 돼. 알았습니까?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 또 하나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 경비. 알았습니까? 부대 경비.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사고 이홀 대상이 된다. 그리고 3번 나온 거 봐. 명시이홀의 제2홀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사고이홀의 제2홀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계속비는 여러분들 거기 네 번째 줄에서 5년 이내에 여러분들 거기 국가지사연하는 그 행위 5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5년 동안에 걸쳐서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10년 이로, 그러니까 5년짜리가 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원칙은 5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예비비 나온 거 봐. 예비비. 예비는 여러분들 맨 위에 개념을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뭘 가져가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패러그램 나온 거 봐. 그러나, 예비비는 찾았습니까? 예상 섭리절에 발생한 사유미줄,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 국회 계획 중에는 예비출이 제한된다 이렇게 나오죠.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 예비비 이거를 쓴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자. 아버지한테 예비는 국가 비상금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비상금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근데 비상금은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갈 때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비상금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수학여행 가기 전에 발생한 사유 갖고 쓰면 돼 안 돼? 아버지가 앉혀놓고 너 수학여행 가면 예측하지 못한 비상금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5만 원 주면 5만 원 주는데 5만 원 갖고 수학여행 가기 전에 어떤 사유에 친구가 술 처먹으려고 썼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예산 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야.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버지가 너 이 비상금은 이 용도로 쓰면 안 돼! 하고 용도 얘기한 거.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 알았죠? 자, 그럼 현재 보자. 국회 계획 중. 아버지하고 같이 여러분들 여행을 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상금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아버지가 돈 내면 그만인데. 그 국회 계획 중. 국회 계획 중 국회에다가 허락받고 돈을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때는 여러분들 예비를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에서 또 하나 가져갈 게, 그 다음 나온 거 봐. 아울러 나온 거 봐. 사용목지 일반 예비의 규모 꼭 일반의 예산총액 몇 프로 이래? 1% 이내로 그 한도를 설정하고, 그 다음, 이를 공무원 인건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로 충당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까지 내용 정리.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태들은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것들은 선생님이 설명을 생각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뻔한 내용을 설명 생각하겠고, 대신 여러분들 국고채의 부담액에는 재정 통제 방안에도 들어가고 신축성 확보 방안에 다 들어갑니다. 뭐는? 국고채의 부담액에는. 알았냐? 어떤 사람들은 재정 통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왜? 국회 허락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외상으로 여러분들 물건, 여러분들이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외상으로 물건 좀 살라 그러면 옛날에 사전에 엄마한테 허락받고 했어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요? 외상으로 엄마가 신문, 너 외상으로 저 앞에 있는 가게 가서 콩나물 10,000원어치만 사와라 그러면 그 어머니 바가지 갖고 10,000원어치 사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외상으로 쓸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엄마한테 사전에 물어보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전에 국회 허락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통제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고층의 부담액의 자체를 얘기할 때는 국가가 재원 확보 없이 하는 거니까 금액 한정성 원칙이 예외가 되고 복수년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의 한정성 원칙이 예외가 되기 때문에 신축성에 이렇게 보는 견해로 나눠진다고. 둘 다 맞습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요 인천대학교에서 여러분들 신입생 여러분들 입시 경비가 예상되는 게, 자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나갈 돈이 한 30억 정도 이상 있는데 36억이나 지출됐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상 수입이 뭐냐면은 40억에서 50억이 됐어. 그럼 이건 얼마가 초과된 게? 6억 초과됐지. 여기 들어온 금액이 얼마? 10억. 그러면 이걸 초과 지출이라고 한다? 초과 지출은 요 초과 수입으로 대체 투입이 돼. 이런 것들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한다? 수입 대체 경비. 알합니까? 수입이 경비를 대체되는 건 다 얘기하는데 특히 이런 것도 수입 대체 경비 들어가는 거야. 이게 수입 대체 경비. 거기 개념 좀 가져가시고. 수입 대체 경비는 제가 통일성 원칙의 예외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그렇죠. 이게 보자. 요건 여러분들 초과 지출은 초과 수입으로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지출로 직접 연결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일성 원칙 예외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 인천대학교 세입세출 예산서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기록이 안 되고 별도 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여러분들 그래도 입시 경쟁률이 높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이중이 높아요, 여러분들. 보통 5대1, 6대1은 다 대부분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방은 좀 난리죠. 부산대학교, 여러분들 경북대학교, 지방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수한 대학들 아니야. 이러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미달학과가 나왔어. 그래서 미달학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은 굉장히 좀 이게 학생들 자체가 지원하는 게 자꾸만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을 못 나왔다는 사람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대학에서 어서오시오 해가지고 그래요. 어서오시오. 바뀌어요, 여러분들. 지방 대학들 난리라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인구는 감소가 되고 있고 대학도 돈이 있어야 운영되지. 인구 절반이 어디에 있어? 절반 이상이야. 지금 수도권 지역 인구가 인천이 350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어 지금. 350만 다 있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경기 지역이 1,300만이야. 그리고 서울시가 1,100, 1,200만 가까이 돼. 그러면 2,500에다가 350, 그럼 2,850명 아니야? 인구 5천만 명 가운데 2,850명이면은 절반 이상 아니야, 여러분. 엄청 이상이지. 그게 어디서 살아? 수도권에.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수도권에 있는데 대학 가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을 본인이 하고 싶다 하면 수도권 약간 낮은 지역들이 충남권만 하더라도 여러분 충남대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충북대 이런 데들. 이런 대학들은 요새 여러분들 거기도 걱정이 미달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옛날처럼 대학. 그러니까 입시의 형태도 많이 좀 바뀌어야 돼, 우리나라.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나라는 좀 소모적 전쟁. 공무원 시험 중에서 가장 소모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어. 영어 시험 무조건 폐지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영어 대체로 바뀌어 안 바뀌어? 다른 데는 다 바뀌었는데 뭐만? 구급 공무만 안 바뀌었어. 이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영어를 빼버리고 공인 영어로 대체하고 대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들 있잖아요. 그 전공 과목을 좀 심화시켜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걸 주면은 들어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토록 해야 합니다. 이토록 바꿔줘야 합니다. 행정법 총론으로 끝내야 돼. 그러니까 근데 판례 그런 거 시험제랑 안 나와.
그건 나면 안 돼. 행정법 총론이 뭐냐면 행정실무라는 게 있어. 실무론만 알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국공무원 공부하는데 무슨 판례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받게 한다고, 여러분들. 받게 한다고. 시험 과목 지금 조정도 내가 볼 땐 조만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을 본 힘들고 마음대로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오히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거 얘기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그 형태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도 공부 기간 단축시켜야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여러분 1년, 2년 걸리면 말이 돼, 안 돼. 이걸 대폭 줄여서 여러분들이 한 5개월, 6개월만 하더라도 공무원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 공무원 듣게끔.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력 풀제 해가지고 자격고사식으로 몇 점 이상 되면 무조건 합격. 그 인력 풀제 뽑아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부처에서 필요하면 와. 그래서 면접으로 전해 면접에서. 수시 모집해서 인력 풀제 들어가는 애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사람 하나 뽑은다 그러면 사람 하나 공고 그러면 인력 풀제 애들만 지원을 해. 그럼 지원하면 거기 있는 애들 가운데 여러분들 면접 보면 사람의 성향이나 동기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좀 소모적으로 하는 거도. 지금 공무원 대학 들어갈 때도 영어가 중요하잖아. 그 영어가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고 영어 공부에 목을 매달아. 안 그래요? 이 나라는 좀 바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좀 교육의 형태도 바뀌어야 돼. 이게 전반적으로 뿌리를 흔들어가지고 바꿔버려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뽑아놓으면 그런 걸 하라고 뽑아놓는데, 그건 안 하고 매일 정쟁만 하고 있고,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걱정. 자, 신축성 확보하는 거 가져가시고, 자, 결산 나온 거 보자. 결산은 여러분들 특별한 논점이 없어요. 근데 결산안은 국회 언제까지 제출하냐? 아까 얘기했죠.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한다. 이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회계검사 나온 거 봐. 정부기관의 재정활동 및 수기 결과를 검사 보고하는 것을 회계검사라고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목적이 나왔는데 1번에 지출의 합법성 확보 나오죠.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지출의 합법성 확보고, 경리상의 비부정적발 지정 필요하고 능률성과 효과성 확보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회계검사 기관의 유형에 지위가 나왔는데 영미형, 대륙형, 독립형 세 가지가 쭉 나오죠, 여러분. 나오는데 영미형은 입법부의 귀속, 대륙형은 행정부의 귀속인데 한국은 대륙형이에요. 감사원이 우리나라의 회계검사 기관인데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단독제와 합의제, 한국은 합의제죠. 거기 한국 형식상이란 말 지어버리지, 합의제라는 합의제. 7명의 감사위원이 합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하여. 그 다음에 헌법과 비헌법. 한국은 헌법기관이야, 비헌법기관이야? 헌법소주의를 명시한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헌법기관 한국. 자, 그 다음에 회계검사 방식에 서명검사, 사전검사가 나왔는데 한국은 서명검사야, 사전검사야? 미안합니다. 한국은 서명검사가 주가 되고 옆에 실지검사를 보완적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은 사전검사야, 사후검사야? 한국은 사후검사야. 사전검사 아닙니다. 한국은 사후검사고, 사전검사는 지출하기 전에 지출의 여건이 법적으로 적합한지를 승인 요건이라는 걸 얘기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사전검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밀검사, 발췌검사가 나왔는데 한국은 정밀검사야. 정밀. 발췌검사 아닙니다. 한국은 정밀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 검사, 상업식 검사, 그 다음에 종합식 검사. 일반식 검사는 화살표, 합법성을,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 검사예요. 합법성을, 여부를 따지는 것. 상업식 검사는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국 공기업 검사할 때 공인회계사 전문가 뽑아서 상업식 검사 방식을 취하고 있고, 종합식 검사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능률성이라든가 효과성 자체가 있었는지 모든 회계 제도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는 걸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들.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능률성과 효과성을 다 여러분들 구현됐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들 예산뿐만이 아니라 정부 운영하고 있는 회계제도 있죠. 회계제도가 과연 이게 능률적인지 비능률적인지 이걸 다 검토하는 것. 이게 종합식 검사예요. 이 종합식 검사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 정책감사.
종합직검사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책감사가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회계검사기관 감사원 나왔죠? 그 주위에 헌법기관, 대통령 직속 행정부형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기능에 결산 확인, 회계검사, 직무감찰 이거 다 가져가야 되겠고 특히 네 일본의 징계 요구권이야, 징계권이야. 징계 요구권이야. 징계권이 아니야. 징계 요구권이지. 그걸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그다음에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권, 의견 진술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좀 나온 것 좀 보자. 다음 저 우리나라 예산의 형식, 예산 편성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총세 개명공 얘기했지. 그러니까 예비비 무조건 아니지. 2번 옳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답이 나와야 합니다. 몇 번? 4번이지. 아까 국정감사 다음에 시정연설 얘기했잖아. 4번은 무조건 잘못했지. 1번, 2번 맞고 거기 이제 우리나라 예산계획에서 성질별 세출 예산은 품목이라고 합니다. 품목. 품목을 정확하게 할 때는 경비성질별이라고 그래요. 경비성질별. 그래서 경비자 빼버리고 성질별 세출 예산 할 때는 그냥 품목별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품목별 분류를 경비성질별 분류라고도 한다. 경비야,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질은 경제적 분류를 얘기하는 거고 그건 틀린 거예요. 자, 3번에 계획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로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하는 예산의 신축성 뭐야? 그러니까 신축성 아닌 거 너무 쉬워. 뭐야? 배정과 재배정은 재정 통제라 그랬죠. 몇 번? 2번 정답이고 4번 예산 과정 중 재정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거야. 재정 민주주의는 아까 의회 재정 주권주의 기원구 배운 거 기억나나? 그럼 의회가 행정부의 재정을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재정 민주주의 구현하고 관련돼야 안 돼. 되지. 방향이 무조건 1번이지 뭐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5번에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왔어요. 자, 1번 나온 것 좀 보자. 우리나라 예산 담당 부처인 기재부는 예산 편성 지침과 국가적 운영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정부 예산 사정을 담당한다. 맞죠? 2번에 각 중앙관세장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예산 요구서 작성. 자, 2번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문이야. 왜 그러냐면은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중기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지침 이전에 작성해서 먼저 제출을 해야 돼. 해야 되기 때문에 2번도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다음에 3번 나온 거 봐. 기재부는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에 따라 각 부처 세부 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부처 예산 요구 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다. 자, 여러분 얘기해 보자. 아까 제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하향식 예산 편성 자체가 존재하지만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하향식 예산 심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근데 지금 얘기한 3번 자체에 관한 내용들은 부처는 총액 예산 배분에 따라 각 부처의 세부 사업에 대한 심사보다 부처 예산 요구의 총액 아니죠, 여러분들. 부처 예산 요구의 총액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건 아니죠. 총액은 누가 주는 거야? 기재부가 내려줬는데 무슨 총액의 적정성을 따져. 여기 보세요. 총액 배분은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 예산 편성의 한도액을 주는 거예요. 그럼 주는 건 누가 주는 거야? 기재부가 주고 기재부가 그걸 적정성을 심의한다고 말이 돼 안 돼? 말도 안 되지. 3번은 무조건 심의 잘못된 거야. 여러분 얘기해보자. 아버지가 너한테 야, 네 30만 원 줄 테니까 30만 원 갖고 니들이 어떻게 할, 니들이 작성해 나한테 올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아버지가 기재부야. 그럼 30만 원 준 건 누구야? 아버지가 준 거지. 그럼 난 30만 원 갖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써 안 써? 이 부처에가 올린다고. 그럼 아버지는 얘들이 제대로 30만 원 갖고 쓰는지를 따지는 거지 30만 원이 적정한지를 따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3번 편은 잘못된 거지. 그럼 2번도 약간 논란이 있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했는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여기 보자. 선생님 보세요. 정부의 예산 자체를 얘기할 때는 1년짜리 사업계획서를 화표로 표시한 게 예산이다. OX. 그게 예산이지. 1년짜리 사업계획에 돈이 얼마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파악한 여러분들 2번에
사업 계획서를 얘기할 때는 1년짜리 사업 계획서로 봐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 2번이 좋은 지문은 아니야. 좋은 지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3번이 무조건 지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3번 지문은 말도 안 되는 지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자체가 여러분들 정확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지? 기재부는 총액 배분 자율 예산 편성 제도에 따라 그 다음에 끝에 부처 예산 요구 총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세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맞는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건 지문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6번 나온 거 보자. 예산 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거. 자, 2022년도 예산 국방부 예산 요구서 2021년도 당연히 1번은 맞아 틀려. 여러분들 2021년 예산 요구서 작성해가지고 5월 30일까지 기재부 135 기억났나? 기재부 장관 제출해야 한다. 거기 여러분들 해설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의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재배정은 2021년도에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도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도 맞죠, 여러분들. 편성한 다음에 그게 시정연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에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2021년도 결산 보고서는 2021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에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당연히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저만 생각하면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올해가 2022년이야. 그럼 2022년도에는 뭘 하냐? 첫 번째, 2021년도 일단 예산 결산 해야 하네. 결산하고 회계검사하겠지. 그죠? 두 번째, 2022년도 예산 집행을 해야 하네. 예산 집행을 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2023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올해는 이제 세 가지가 이루어집니다. 작년도 예산안 결산과 작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과 회계검사. 올해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가 이루어지겠죠. 올해 2022년도. 여러분들 이거는 좀 적고서 보면은 답이 다 나오게끔 됐을 겁니다. 자, 봤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제3장 예산 제도론 파트 마저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 여러분들.